자, 안녕하세요. 6월 8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뭐 영상이 너무 커졌는데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네요.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그 내용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봤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 못한 기사를 한번 조금 보고 시작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못한 내용 한번 볼게요. 무주택자들이여 사전 청약 찜하고 본 청약에 도전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준 생활을 끝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을 이제 갖기를 텐데 그때 되면 이제 뼈저리게 느껴요. 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대단하신 거구나. 근데 그 집을 우리가 갖게 되는 방법은 되게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청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부모님들이 반드시 가입을 거의 다 해줬을 거예요. 그 청약 통장이 있어야지 청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냥 청약을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기 신도시와 더불어서 이 사전 청약 제도라는 거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럼 원래 본 청약이 있는데 이 본 청약도 내가 당첨될지 안 될지 이게 모르는 불변의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제 더 불안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자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는 뭐 권리는 아니지만 이러한 뭐 베네핏 한번 줄게요. 그러니까 너무 그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너무 주택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서 11년 만에 부활한 사전 청약이 오는 7월에 시작된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 제도가 오는 7월 다음 때부터 시작되는구나. 여러분은 일단 거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서 이게 부활한 거예요.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만 200가구의 사전 청약이 확정됐고 3기 신도시 물량 2천 가구를 사전 청약 물량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래요. 이변이 없는 한 이 2천 가구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분들은 뭘 알면 좋냐? 아, 3기 신도시가 어딘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아무튼 뭐 세부적으로 너무 알 필요는 없지만 아 공급을 많이 하네 정부가 이거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사전 청약은 올해 뭐 3만 2천 가구, 내년 3만 2천 가구든 총 6만 2천 가구다. 그러니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전 청약은 뭐다? 여러분들 본 청약보다 1년에서 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당첨이 되더라도 타 지구 본 청약을 신청할 때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당첨된다면 일단 집을 확보해둔 다음 더 여건에 맞는 주택을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다. 그러니까 뭐다? 왜 이렇게 한다? 본 청약보다 1, 2년 전에 하는 건데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먼저 나는 이 집에 그래도 청약이 됐네라고 하면 심리적 안도감을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이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다만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청약에는 청약이 불가하다. 거기까지만 알면 되고요. 이제 이 내용은 정말 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다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청약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국토부에서 이러한 물량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시작한다.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3기 신도시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 근처에 만약에 이 3기 신도시 물량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부모님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7월부터 인천 계양지구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한번 쭉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지금부터 반드시 이러한 내용에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뭐냐면 MZ세대 골프 시장 합류, 골프 산업 지각 변동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외식경에서 이제 무조건 뭐 금융 관련된 것만 좀 안 하려고 해요. 다양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걸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MZ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골프 시장 합류? 뭐야? 나는 골프 업계로 취직을 할 것도 아니고 골프 시장을 내가 왜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취미 생활도 바뀌고 생활 패턴도 바뀌고 인력 구조, 조직 구조 이런 것들 모두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특히 MZ 세대는 여러분들은 모든 산업을 불문하고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타겟팅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기존 기성원 세대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삶을 추구하는 그다음에 생각, 그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결국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과 기존에 갖고 있던 마케팅 툴로는 어떠한 기업도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하는데 그중에 금융권은 모바일에 좀 더 집중을 한 거고요. 다른 산업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트렌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취준생이니까 뭐 취준생인데 골프 치는 학생들 있나요? 뭐 취준생이어도 골프 칠 수 있죠. 집이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우리 집이 이러한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치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드물긴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세대들부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요. 지금 스크린 골프장으로 가는 세대들도 굉장히 많고 왜? 돈이 그렇게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골프라는 이제 스포츠가 굉장히 부유를 상징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만 이제 친다 막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꼭 필드에 나가지 않더라도 스크린 연습장에서 치는데 뭐 스크린 야구장 가서 여러분들 야구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술을 먹는 친구도 있는데 이제 이거예요. 돈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 또 취미 생활로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막 다양한 굉장히 좋은 점들도 있다는 거죠. 또 코로나 이슈를 토대로 해서 혼자서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여가 활동을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갖고 온 건 왜 갖고 왔냐면 이러한 시장의 변화들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금융권으로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야, 예전에는 20, 30대 고객이 오면 그냥 뭐 적금이나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다 끝이 날 수 있는데 그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영업을 잘한다? 지금 직무 역량의 영업이나 이제 이런 걸 반드시 여러분들 쓸 거란 말이에요. 금융권이 아니라 일반 직무도 영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 상품만 얘기해서 고객들을 내 편으로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딱 봤는데 어떠한 캐치 포인트를 발견해서 이 고객이 좀 어린데? 좀 골프를 하는 것 같아. 그럼 이런 걸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이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촉이 좋거나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융권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마찬가지예요. 일반 기업에 갔는데 만약 비즈니스를 해야 돼. 제휴 영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골프를 좋아해. 그럼 그거에 관련된 내용도 알고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골프 웨어를 사더라도 좀 더 센스 있는 걸 뭐 살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작년 코로나 영향으로 약 1000개의 골프 연습장이 폐업했대요. 하지만 스크린 골프장은 우려와 달리 골프장과 골프 연습장의 대체제 역할을 하며 이용객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000개의 골프장이 폐쇄했지만 스크린 골프장은 살아남았다. 왜?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KB금융그룹은 국내 자영업 시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KB 자영업 분석 보고 시리즈에서 일곱 번째로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장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6일 발간했대요. 저는 이거 아직 못 봤는데 한번 이거를 볼 수 있는 학생들 한번 보세요. 올해 5월 기준 국내 영업 중인 골프장은 약 9,000개로 파악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됐다. 특히 MZ세대의 골프 시장 합류로 골프 산업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골프 존 때문에 유입이 하여튼 많이 됐다는 거예요. 인구 MZ세대가 골프 입문자가 증가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취업을 지원하는 산업에 이런 것들 적용해서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금융권이다. 여러분은 금융권에서 만약에 지금 있던 기존의 지점도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지점들이 언제까지 이러한 형태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많이 또 바뀔 것 같아요. 왜? 지금 모바일 시장으로 많이 들어서고 있죠. 그러면 금융권은 인원을 더 줄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금융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한다고 해도 똑같을 거예요. 왜? 대면 영업이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골프장 말고 실내 골프 연습장 가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트렌드가 바뀌고 사람들의 심리,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금융권에서 만약에 상담을 받는 고객들도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영업장이 있는 데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가서 다 그냥 막 정신없이 내가 뭔가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지 못하고 시간을 쫓겨서 뒷사람을 기다리고 막 이런 현상들 솔직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5년 뒤, 10년 뒤 지점은 이런 스크린 골프장처럼 뭐 한 명씩은 아니겠지만 2인 뭐 1개조로 이렇게 세팅이 돼서 영업점의 지점에 있는 고객들이 이렇게 배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영업 사원들도 그렇게 배치될 수 있고요.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산업과 직무에 어떠한 캐치 포인트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입사 후보나 아니면 면접 때 좀 더 다른 답변, 생각,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산업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의 향후의 방향성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본인만의 생각한 것들을 잘 정리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 내용을 갖고 와봤고요. 자, 세 번째. 직장인 10명 중 6명. 회사의 디지털 전환 미흡하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DT, 디지털 전환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 금융권도 마찬가지예요. 다 바꾸고 있는데, 직장인들한테 한번 이거 물어봤더니 아직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다고요. IT나 만약에 뭐, 디지털 쪽으로 아예 지원한 친구들은 굉장히 지금 약간 희소성이 있고 어느 직무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반 직구는 이 디지털의 전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컴퓨터도 잘 몰라. 근데 자꾸 이걸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에 그 기업의 홈페이지, 그 기업의 모바일, 그 기업의 유통 시스템을 모바일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금융권의 앱만 잘 사용을 하고 분석을 해봐도요,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현직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바뀌어 간다는 거지. 이걸 지금 뭐 이거를 다 알고 다 적용이 가능한 인재를 뽑는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너무 겁을 안 먹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자, 오늘 기사 이어서 볼게요. 자, 코스피가 어이구 많이 올랐어요. 자, 사상 최고점 돌파한 코스피 방향성만 익혀두세요. 자, 7일 코스피 지수가 3,250, 3,252를 높으면 뭐야?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와, 지난 1월 11일 최고치에 근접했대요. 그래서 이제 증시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3,300선을 넘을 것 같다, 말 것 같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추이를 한번 잘 보시라고, 요 추이를. 지금 2020년 6월 8일 2100이었죠. 근데 이전에 어떻게 됐어요? 3월 그때 1450이었나? 이제 그랬잖아요, 여러분. 1400? 아이고 아이고. 어, 1450인가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불과 3, 4개월 만에 지금 회복을 했고, 작년 6월 달에 2100까지 갔고, 10월 달에 또 2300까지 갔고, 지금 3000을 넘고 320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상향으로 쭉 이제 가고 있다는 결과죠. 그래서 이제 이게 3260을 넘을 것인가, 하반기에 3300을 넘을 것인가, 막 그러한 것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뭐 방향성만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방향성만. 하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증권사 취업 준비하시는 분은 달라요. 조금 더 깊이 준비하셔야 되고, 반대 의견은 테이퍼링 때문에 우려가 있다. 뭐 그래서 못 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 기사에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성만 우리는 잡으면 됩니다. 윤곽 드러나는 4대 은행의 같은 듯 다른 사모펀드 판매 형태와 제재. 사모펀드로 문제가 많았는데 그중 이제 4대 은행의 판매 형태와 이제 제재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읽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은행별로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은행별로. 지금 사모펀드 관련 은행에서 가장 주목을 받던 게 어디예요? 우리신한, 여기 써있네요. 우리신한. 두 은행의 라인 펀드 판매액이 2,700억으로 같이 거의 비슷했고, 라인 펀드 판매 중단 시점이 우리은행이 2019년 4월 신한은행보다 앞섰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중징계를 받은 반면 신한은행은 경징계를 받았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이상하죠. 왜 그랬는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저희가 봤을 땐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차이가 난 데는 라인 펀드의 부실 여부를 알고서도 판매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대요. 우리은행은 2019년 4월께 판매를 중단했지만 내부 보고서 등을 통해 KB증권으로부터 부실 가능성을 사전 인지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를 받은 이유가 미리 이러한 부실 가능성을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했다는 거고, 신한은행은 사전 인지했다는 게 파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보세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방향성이 이제 약간씩 은행별로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신한은행 제가 계속 얘기하네요. 한번 보세요. 신한은행 비금융 신산업을 이제 키운다고 하는데, 은행 속 기업이라는 혁신 실험을 주도하고 나서 화제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CI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면 좋죠. 은행 속 기업, CIB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이 은행 취업을 준비한다면 이런 것들은 조금 메모장에 옮겨놔서 적어놓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CIB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딱 튀어나오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혹시 면접관이 이러겠죠. 혹시 CIB가 뭔지 알아요? 그러면 CIB는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알았나요? 제가 신한은행을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하면서 꾸준하게 이러한 방향성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면접을 풀어가면 뭐 내가 뭐 이 은행을 오기 위해서 제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이 용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로열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그 기업에서 쓰는 거. 음. 은행 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별도대 형태의 별도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혁신 산업에 도전하고 있는 거래요. 신한은행은 비금융 신산업을 추진을 위해 온 오프라인 추진단을 신설했다. 뭐 많네요. O2O 추진단, O2O 추진단이래요. 음. O2O 추진단은 신한은행이 은행 고객의 한정된 접속사 수와 금융 거래를 위한 접속 목적 등 은행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이 가진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아이고 어렵습니다. 아무튼 O2O 뭐 추진단이 돼서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라는 모토를 갖고 지금 신한은행이 또 한번 움직인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인상 시 한국도 올리면 가구당 연 이자가 250만 원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내용들은 금융권 취업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리가 어떤 금리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중은행의 금리와 방향성이 이제 결정이 대부분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히 미국 금리죠. 어저께도 제가 10년물 국고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이 줄는데요. 왜 줄어요? 미국이 금리가 인상했어요. 지금 미국이 저금리 기조로 갈 거지만 조만간 이제 올린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왜? 미국은 경제 지표나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는데 한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한국이 금리를 더 줘야지 한국에 투자를 하는데, 주식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버리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줄어든다는 소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금리를 만약에 인상을 하면 근데 연 이자가 250만 원씩 늘어나는데 분석이 나왔대요. 많이 늘어나네요.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금리 인상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를 올린다는 이제 이런 소리겠죠. 한경영은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정 금리 상승폭이 1.37에서 1.54 많이 올리는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조정하지 않을 시 외국인 투자 유입금은 어떻게 된다? 16억에서 18억 달러 감소한다. 와, 엄청난 거죠,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폭으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된다? 가계대출이자가 25조 이렇게 든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가 올렸을 때 이러한 이자 비용에 문제가 생길 거고, 올리지 않으면 투자 유입금 이렇게 떨어질 거고, 참 진짜 이 진짜 힘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경연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를 한국 단기 국공채 금리로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추정하고, 한국의 단기 국공채 금리가 뭐 적정 오를 경우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민간 부채를 고려했을 때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 효율화 및 국가 채무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면서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렇게
시급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를 먼저 올릴지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뭐 이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리에 대한 방향성도 상당히 우리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조금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남은 이번 한 주도 화이팅!